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축입니다. 금요일날 프리마켓 때 제가 3개 기업을 추매하여 평단가를 낮추었는데요. 그 기업 중 한 개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입니다. 2021년 12월 말부터 에너지 트랜스퍼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매우 빠르게 우상향을 하긴 했지만 최근 원유 가격이 105달러대로 하락하게 되면서 에너지 트랜스퍼 또한 함께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하락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 변동성이라고 생각되어 추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에너지 트랜스퍼의 수익 구조, 즉 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드스트림에 위치한 기업으로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업스트림에 위치한 메이저 정유사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원유 가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너지 트랜스퍼의 투자로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이 수익 구조에 있어서 95%가 바로 피 구조이고요. 2.5%에서 5% 정도가 커모디티로 이 부분이 바로 유가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익의 95%를 차지하는 피는 다른 기업이 원유 및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미국 전국으로 수송함에 따라 파이프라인을 사용함으로써 내는 사용료입니다. 그 사용료는 계약을 했을 때 당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원자재 가격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의 투자자들은 유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신경 쓰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겠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유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뿐인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숫자의 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며 그러한 이유에서 실제 EIA의 Petroleum Status Report and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직접 데이터를 2021년 3월과 2022년 6월을 각각 들고 왔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의 상태를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의 재고량의 경우는 3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1140밀리언 배럴스였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생산량은 하루에 11,000밀리언 배럴스 per day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솔린 인벤토리는 232밀리언 배럴스이고 도메스틱 퓨얼 오일 인벤토리는 142밀리언 정도였죠. 그런데 1년이 지난 2022년 6월은 어떨까요? 크루드 오일의 재고량은 936밀리언 배럴스이고요. 하루의 생산량은 11,000밀리언에서 12,000밀리언 배럴스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 재고량은 217.5밀리언 배럴스로 줄었고요. 퓨얼 오일은 109.7밀리언으로 141.6밀리언에서 109.7밀리언으로 줄었죠. 잘 보시면은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전략 비축료인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풀었는데 실제로 2021년에는 이렇게 637.8이었던 게 2022년에는 511.6으로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비축률을 풀고 있고 생산량 또한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오르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WTI 가격이 고유가를 유지하느냐 마냐는 높은 수요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공급량이 받쳐주느냐 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생산 계획을 봐야 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유 생산지는 바로 페르미안 분지입니다. 파이프라인 회사인 뉴스타르 에너지 그리고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에 따르면은 이 페르미안 분지에서 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했는데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생산이 늘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2021년 4분기를 시작으로 2012년 4분까지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원유를 보내기 전에 먼저 모으는 단계인 이 게더링을 보시면요. 생산량이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은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0밀리언 배럴 per day 정도의 차이를 2021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테이블을 보셨겠지만 280밀리언 배럴스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했는데요. 높은 오일과 가솔린 가격은 이번 여름에 더더욱 올라야만 에너지 기업들은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것이고 높은 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둔화시키게끔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크루드의 오일 가격은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140달러 정도를 전망한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바로 원유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Cost of Refining 이라고 해서 석유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가솔린, 디젤, 연료류, 난방유, 등유, 액화석유 가스 등 유용한 제품으로 변환시킨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바로 Cost of Refining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원유 기업들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를 줄여왔고 오히려 리파이닝하는 인프라를 매도해버림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Cost of Refining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솟구쳤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발클레이 컨퍼런스에서의 자료를 보시면은 크랙 스프레드를 볼 수 있는데요. 크랙 스프레드는 원유의 가격과 석유 제품에 수출된 석유 제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크랙 스프레드가 엄청 높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정제하는 데 비용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아진 비용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야기시키겠죠. 제가 에너지 트랜스퍼를 매수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데 에너지 기업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데 가장 유용한 섹터를 보여주는데요. 에너지를 따라온 섹터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우는 미드스트림인지라 업스트림과 직접적인 연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같은 에너지 섹터이며 해칭 역할을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겠죠. 업스트림 기업인 옥센탈이나 쉐브론, 엑소모빌 등의 기업을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참고로 저는 이미 과거에 옥시덴탈을 12달러대 한번 사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다가 다시 20달러대 들어가서 여러 번 분할 매수 끝에 125%의 수익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 멤버십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저는 지금 70%를 팔고 30%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한 수익을 업스트림 기업에서 얻었고요. 이제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장을 해칭할 수 있는 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저평가인 미드스트림 기업을 왜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트랜스퍼의 Price of Free Cash Flow 밸류에이션은 4.32로 굉장히 낮은 저평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Free Cash Flow의 성장률은 238%였고요. 2012년에는 41%, 2013년에 19.88%, 그리고 2014년에는 23.64%로 평균을 잡는다면 약 4.51%의 Free Cash Flow 성장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록 41.06%로 떨어질 것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2021년에 Free Cash Flow가 많이 나온 탓에 이렇게 성장률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2012년 후인 3년, 4년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높은 성장률과 함께 Free Cash Flow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Free Cash Flow 4.32 멀티플은 너무나 작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트랜스퍼의 Price of Free Cash Flow 멀티플은 8.1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14달러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은 언제까지나 장기 투자, 즉 2013년과 4년까지 포함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트랜스퍼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반사이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은 러시아를 이제 믿지 못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에 있어서 세계 1위 수출 국가로 2011년만 해도 762 빌리언 큐빅미터의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210 빌리언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출했습니다. 수출되고 있는 국가들은 특히나 이러한 국가들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더 많은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여기 152 빌리언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210 빌리언 큐빅미터에서 152 빌리언 큐빅미터니까 이것은 거의 72%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럼 이 갭은 누가 메꿀까요? 물론 그 갭 안에는
리뉴어블 에너지 등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midstream 기업들이 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말이죠. 보시다시피 에너지 트랜스퍼의 내추럴 가스 리퀴드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4개월 대비해서 2배나 올랐는데 이것이 20%에 다다르는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된 것이며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수출용 내추럴 가스 리퀴드를 루이지애나 레이크 찰스에서 지으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짓는데 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은 뒤에는 생산량의 75%를 고객들에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당금입니다. 지금 에너지 트랜스퍼는 약 7.92% 정도의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7.92%의 배당금을 과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 중에 한 개라고 했고요. 앞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배당률은 충분히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12%에서 13%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 주가가 한번 빠짐에 따라서 추가 매수한 종목 중 한 개인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업을 투자하는데 단기적인 리스크 또한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원유 및 각종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매우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트랜스퍼는 8%라는 배당금이 있고요. 투자하고 계신 다른 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설사 전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수요를 미국에서 갖고 올 것이고 여전히 전쟁의 부분을 뺀다고 해도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불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